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MBN 토요와이드 시작합니다. 어제 뉴스와이드에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이 출연했는데요. 자, 오늘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책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제목이 서울 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라는 건데 시장의 업무를 시스템 디자이너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시스템 자체를 바꿈으로써 아주 많은 변화를 짧은 시간에 낼 수 있다. 이런 취지인데요. 네. 아마 서울 시민들이라면 이제 다 익숙하신 120 시스템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산 콜센터 120. 다산 콜센터. 예, 서울시에 뭔가 불편한 게 있거나 갑자기 바꾸고 싶은 게 있으면 120에 전화하시면 요즘에는 거의 담당자 없습니다. 우리 부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못 들으시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다반사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120 시스템 도입하고 나서부터는 민원 만족도가 한 40점대에서 80점대로 뛰었거든요. 불편하신 거 있으면 아마 요즘에 바로바로 해결되는 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저도 좀 이용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셨어요? 저도 가끔 신분을 노출 안 한 상태에서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데 한 3분, 5분 내에 회신이 옵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바뀐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제 스스로 시스템을 디자인한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은 하지 않으셨는데 지난 10일 이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서울을 지키겠다. 이 말인즉슨 사실상 출마 선언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런 뜻도 담겨 있지만 사실 굉장한 그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게 저도 모르게 서울을 지킨다는 표현을 썼는데 벌써 한 4, 5년 전 일이라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제가 다시 서울시로 돌아와 보니까 당시에 서울시 예산이 한 1년에 한 50조 내외 정도 되는데 4년 동안 1조 정도, 정확히는 1조 222억이 이른바 관변단체, 시민사회와 함께 한다는 명분하에 이 좌파 시민단체에 흘러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미 1조 이상이 글로 흘러 들어간 걸 이제 제가 그때 표현하기를 좌파 시민단체에 무슨 ATM기로 전락했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걸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 세금만 줄줄 새는 게 아니라 자리도 시민단체 사람들을 팀장, 과장, 국장 수십 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직접 그 사람들이 챙겨서 그런 일을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걸 바로잡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때 비정상의 정상화, 서울시 바로 세우기 이런 표현을 썼던 걸 기억하실 텐데요. 그게 구청장 출신이 됐든 국회의원 출신이 됐든 누구라도 민주당 시장이 된다면 아마 그런 일이 6개월이나 1년 내에 다 복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뜻에서 서울시를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표현을 저도 모르게 썼던 것 같습니다. 5선에 도전을 하겠다. 5선은 좀 억울한 5선이고요. 제가 이제 4선인데 5년씩 10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3선이죠.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지만 이제 헌정사상 최초로 4선 광역단체장이시기도 하고 그만큼 오랫동안 이제 서울시정을 돌봐오셨는데 그만큼 이제 하신 일도 많으시잖아요. 가장 큰 성과로 꼽자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주거 분야, 교통 분야 다 있겠지만 제일 요즘에 관심 많으신 게 주거 분야인데 오늘 인터뷰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몇 군데나 재개발, 재건축 구역 지정을 했나 봤더니 한 350군데 정도 지정을 새로 했더라고요. 기존에 한 100군데 정도 하고 합해서 현재는 정확하게 456군데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단지가 돌아갑니다. 이게 다 단계별로 다르지만 이게 통계를 내보니까 2031년까지 착공 기준으로 31만 가구가 신규 주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완전히 순증분, 새로 증가되는 신규 주택만 8만 7천 가구가 늘어나는 셈인데요. 최근에 정부가 129조 대책이라 해서 공급 대책으로 서울에 3만 2천 가구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 그것도 구역마다 지금 이론도 많고 반대도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 아마 이 정부 임기 내에 그중에 5분의 1도 착공 못할 겁니다. 왜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다 반대도 심하고요. 사전에 절차도 있고요. 그래서 착공 기준으로는 아마 한 5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8만 7천 가구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을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한데 정부가 지금 그걸 굉장히 적대적으로 보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예, 부동산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좀 네.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번 민선 8기에 가장 역점을 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약자와의 동행.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걸 특히 유독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당연히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운 분, 힘든 분, 뒤처진 분 같이 보듬어 안고 같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더 필요한 게 지금 저희가 국민소득이 한 3만 5천 달러 언저리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예. 이 경제가 발전하면 원래 이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걸 이제 양극화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어려운 분들과 함께 미래로 가는 포용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는 뭐 그건 어떤 정치인이라도 당연히 그런 가치를 마음에 품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중에서도 요즘 유독 이제 서울시에서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시민 건강 이 부분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도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요. 예. 서울런이라든가 뭐 희망의 인문학이라든가 네. 아니면 외로움 없는 서울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지금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론은 아시다시피 형편이 어려운 집안의 자제들을 네. 좋은 학원의 강의를 무료로 듣게 해주고 덕분에 작년 2월 달에 입시 성적이 뭐 굉장히 좋았어요. 한 800명 가까이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네. 그게 이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외로움 문제도 국제적으로 굉장히 모든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인데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정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정책입니다. 예. 요즘 뭐 서울시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서울시장님의 어느 정도 역할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K-팝, K-드라마 덕분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도시가 됐는데 예. 막상 서울을 방문해서 실망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한류 열풍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거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려왔고요. 예. 뭐 쉽게 하드웨어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DDP 같은 것, 예. 그다음에 한강 르네상스, 서울 둘레길 같은 것들이 대부분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면서 서울 시민의 여가 생활이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이제 문화 예술, 디자인의 도시, 굉장히 품격 있는 도시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게 이제 그런 정책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이제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성동구 3표 레미안 부지 개발을 놓고서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조금 이제 그 공로를 두고 공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3표 레미콘. 예, 3표 레미콘. 네.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 여러 사안에서 많이 좀 부딪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들어봐도 될까요? 사실은 이제 그 3표 레미콘도 그렇고 성수동이 지금처럼 이른바 핫플, 예. 인기 있는 장소가 된 것이 과연 서울시가 한 일이냐, 성동구가 한 일이냐를 놓고 벌어지는 이제 논쟁인데요. 예. 사실 뭐 시장이 한 일도 있고 구청장도 한 일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10년씩 네. 했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 시각에서는 서울시가 무대를 만들었다면 정원호 구청장님은 그 위에서 멋지게 춤을 추신 예. 케이스가 아닌가, 상징적으로 비유하면.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는데 그 구청장님 지은 책을 보면 서울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서운하셨나요? 그렇죠. 그게 섭섭하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저보다 전임인 이명박 시장님이 서울 숲을 만드셨고 네. 제가 그 중공업 지역 발전 계획이라고 해서 IT 진흥지구를 진영하면서 주중에는 넥타이 부대 20, 30대 젊은 일꾼들이 거기 수만 명 늘어나는 지식산업센터가 한 20군데 정도 들어서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서울 숲은 주말에 방문하는 이제 가족 단위, 연인, 반위에 이런 분들이 그 카페나 식당의 기본적인 그 수요자, 네. 고객들의 바탕을 이룬 거고요. 거기에 민간인들이 아주 아이디어 좋은 대림창고라든가 어니언 성수 이런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핫플이 탄생하게 되는 건데 우리 구청장님 책을 보면 그런 그 총체적인 언급은 전혀 없이 예. 뭐 본인만 설명을 해놓으셔서 제가 섭섭한 마음에 예.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한번 따져보자. 이제 아. 그런 말씀을 요즘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내신 그 책에는 구청장도 좀 잘한 게 있다 이런 내용도 뭐 포함되어 있나요? 서울시는 뭐를 했는지 구청은 뭐를 했는지가
예, 함께 다루어져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부동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서 정부가 얘기를 했던 129 공급 대책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뿐 아니라 대통령이 요즘엔 이 부동산이 급등한 원인에 대해서 다주택자에 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일부 원인은 되지만 근본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공급 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대통령께서 구사하시는 정책은 저는 한 짧으면 2, 3개월, 아마 올 상반기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양질의 신축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방법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은 빈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순증 물량을 예. 2031년까지 한 8만 7천 가구 정도, 그러니까 올해 중에 이주하는 물량만 해도 8만 7천 가구고요. 예. 그러니까 그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는 그 정책이 네. 가장 실효성이 있는 공급책입니다. 공급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29 주택 공급 대책이 바로 그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계획 아닌가요? 이걸로는 서울시에 부족하다고 있는 보시는 유휴부지를 찾아내서 거기에 3만 2천 가구를 짓겠다는 것인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지역에 다 갈등과 반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저희는 국토부와는 달리 실제로 현장에서 부대끼면서 일을 하는 예. 행정단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 어떤 반대 여론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정부도 압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태릉에서도 그런 시도가 이루어졌다가 이미 무산된 적이 있고요.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6천 가구가 원래 국토부와 합의했던 물량인데 만약에 정부안대로 10,000 가구를 집어넣게 되면 예. 최소한 2년이 늦어지게 됩니다. 절차를 새로 밟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빨리 많이 공급해야 된다는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의 실효성이 있는 대책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하게 되는 거죠. 일단 실효성의 차원에서 일단 무조건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더 힘을 쏟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대출 제한 같은 게 걸리게 되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중에 이 재개발, 재건축 하는 사업장에서 이주를 앞두고 있는 이게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간 겁니다. 그렇죠. 이주하면 벌써 이제 허물고 새로 지면 되거든요. 예. 이런 물량이 8만 7천 가구인데 이게 전부 지금 올 스톱될 위기에 처해 대출이 있습니다. 막혀서. 대출을 안 해주면 이사 나갈 수가 없고 이사를 예. 못 나가면 허물지 못하고 착공을 못 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걸 계속 건의하는데 묵묵부답입니다. 대출 제한은 부적절한 네, 정책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이게 안 되면 네.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단일한 의사 형성이 안 돼서 사업이 전부 지체되거나 중단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당 상황이 굉장히 어수선한. 네. 오세훈 시장께서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들이 좀 나왔었는데 진짜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려면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당이 아직까지도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분들이 주로 장동혁 대표의 주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 계시는 한 또 노선 자체가 윤 어게인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한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소에 정치에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는 고관여층이 아닌 분들, 이른바 중도층 혹은 뭐 스윙 보터, 네. 선거 때마다 다른 선택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우리 당의 지금 노선을 썩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선거를 승리를 하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는, 다시 말해서 민심의 바다,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노선으로 빨리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것은 장동혁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면모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빨리 절윤을 해달라 하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만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지도부를 향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다가 공천받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부담은 없으셨나요? 왜요? 걱정이 왜 안 되겠습니까? 입 바른 소리 하면 원래 미움털 박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저 하나만이면 괜찮은데 예. 지금 서울엔 25개 자치구청장 후보가 있고 시의원, 구의원이 있습니다. 네. 경기도 선거는 더 큰일 났습니다. 지금 기초지자체장 중에 22분이 국민의힘인데 네. 이분들이 지금 전부 사색이 돼 있어요. 빨리 당에서 지방선거에 도움되는 노선으로 바꿔주길 정말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수천 명이 있습니다. 예. 서울시장 후보는 항상 지방선거에서 대표 장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무와 책임을 지금 다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이게 무슨 뭐 한동훈 전 대표를 편든다 이런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제가 이렇게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당에서 당 지도부가 좀 무게 있게 받아들여서 깊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는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이제 징계 결정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지금 축출의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다 보듬어 안아서 함께 선거를 치르는 체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이미 내려졌지만 예. 당 최고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에 당헌 당규를 보면 네. 그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니면 취소하는 게 당 지도부의 회의에서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저는 지도부에 그런 결단을 촉구합니다. 함께 모두 보듬어 안고 예. 선거를 치르고 미래로 가야 되는 게 모든 유권자분들이 바라는 거고요. 어저께도 광진구에 있는 자양 전통시장을 돌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빨리 화합해서 선거 체제로 바꿔라 하는 게 아마 이번 설 민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지도부에 그 변경을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 뭐 취소를 하든지 징계 수위를 낮추든지 그것은 이제 재량껏 해도 좋은데 예.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배현진 위원장은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분이거든요. 예. 그런 분을 내치게 되면 당내 민주주의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커지는 셈이죠. 그거를 이번 기회에 설 연휴 지나기 전에 과감하게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주시면 아마 당내 화합과 그리고 지방선거 직전에 민심을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연휴가 끝나기 전에 지도부의 결정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요. 3월에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BTS 공연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때 모이는 인원만 거의 한 26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안전 관리가 좀 걱정이 돼요.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관여되는 부서들을 전부 모아서 지난주에 비상 준비 회의를 했고요. 지금 일주일에 한 2번씩 직접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에 안전도 안전이지만 해외에 있는 BTS 팬들, 아미라고 하죠. 이분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녹음방초 우거지는 계절에 들어오면 서울의 이미지가 더 좋게 전달이 될 텐데 그 점은 따뜻한 날에 왔으면. 그럼요. 예. 이미지가 중요한데 뭐 3월 21일이면은 아직은 꽃이 필 때가 아니지만 서울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해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이번에 원내 정당, 재정당 지도부에 모두 연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모두가 한복을 함께 입는 것입니다. 다른 정치적 고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당대표인 제가 윤리 결정이 있기 전에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고요. 저를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오늘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중앙윤리위원회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습니다. 당이 정무적인 판단을 또는 정무적인 고려를 했다면 설 연휴 직전에 이런 의사결정을 내렸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가 독립기구인 중앙윤리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독립기구인 중앙윤리위원회의 독자적인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 박창완 장한대 특임교수,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이어서 배 의원까지 그야말로 줄 징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참 국민의힘 소속 구성원으로서 참 당혹스럽습니다. 예. 연이어서 이렇게 징계가 떨어지고요. 마치 이 약속이나 했듯이 예상된 시나리오, 이른바 예. 당 안팎에서 다음은 배현진일 것이다. 배현진의 징계는 어느 정도일 것이다라는 게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예. 당원권 정지 1년. 이것은 뭐 서울시장 시당위원장직에서 내려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당원으로서 당협위원장 활동까지 정지가 될 만한 그 상당히 중징계입니다. 충분히 네. 예상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으로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죠. 이미 윤리위원회 제소할 때부터 이거 목표를 정해둔 것이다. 틀림없이 당원권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씩 따져보면은 제일 큰 이슈로 등장을 했던 마치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반대 의견을 서울시당 전체 당협위원장의 뜻인 것처럼 과대 포장을 했다. 21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전체 시당 소속인 당협위원장이다. 이렇게 좀 이 직무를 남용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번 징계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됐죠. 예. 대신에 미성년 아동 사진을 무단게시했다라는 것으로 징계가 돼 있습니다. 네. 당연히 미성년 아동의 어떤 그 사생활 보호 차원이 아닌 무단게시가 이것은 뭐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이 징계에 빌미를 줬다는 의미에서 배현진 의원도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들고 이렇게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예상된 어떤 그 흐름에 분명히 목적이 있었다. 한동훈에 이어서 김종혁에 의해서 바로 배현진이 이렇게 타깃이 될 것이다라는 게 글쎄요 불행이지만 그 적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협위원장들이 상당히 지금 곤혹 지방 그 활동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도 네. 지금 3일 동안에 제 지역구인 청주에서 활동을 하다가 어제 저녁 늦게 올라왔습니다마는 네. 많은 당원들 또 일반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설 명절 앞두고 왜 이렇게 하나로 뭉쳐도 시원찮을 판에 왜 이렇게 징계를 하고 야단이요 하면서 저를 혼내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요. 상당히 안팎으로 지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빨리 네. 이것을 수습을 해야 됩니다. 수습을 하는 그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것도 저는 하나의 방안으로 될 수가 있고요. 예. 이것으로 뭐 당이 폭망한다,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빨리 많은 그 국민들, 당원들의 우려를 희망으로 바꾸는 데는 지금 당 지도부의 결단이 꼭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예, 앞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설 연휴 안에 네. 이제 당 지도부가 결정을 좀 다시 해야 될 거다. 징계를 취소하든지 좀 수준을 내리든지 네. 이 부분도 이제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이제 동의하시는 그런 길이 거죠. 분명히 열려 있다는 것을 당원 당규상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징계는 잘못한 거에 대한 징계 의미가 있고 네. 또 지도부가 지금 최종 의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최고위의 지도부에서 결단은 또 다른 어떤 그 국면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수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어떤 당의 또 활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하나의 이 대안으로서 제시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당
이 최고위원회가 연휴 직후에 열리기 때문에 아마 이 5일 동안의 어떤 긴 연휴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바로 직후에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원들 또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서 그러면 그렇지 저 당이 이제 조금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현명한 판단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 배현진 의원은 재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꼭 그게 그렇습니다.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거 없이도 최고위에서 충분히 그거 결정할 수 없이도 있는 가능은 하죠. 재심문에 이제 기회를 똑같이 아마 주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심이 열흘간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고위가 열리는 것은 그 열흘 이전에 열리기 때문에 연휴가 끝난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목요일 날 일주일에 2번 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최고위의 어떤 이 결정 이것은 네. 그야말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그런 그 회의이기 때문에 많은 그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승훈 부위원장님, 뭐 상대당이기는 합니다만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충분히 예견된 수순이었다. 이제 김동원 대변인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친한계의 징계가 계속 이어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정치라는 게 예상 외의 상황들이 좀 발생해야 되는 것인데 다 기대하는 대로 가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할 거야. 배현진 당원권 정지할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 수순으로 가다 보니까 네.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 굉장히 실망하죠.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또는 지지자들 보면 원래 네.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잘하고 있다, 뭐 반사 이익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국민의 최소 1야당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좀 짜증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예.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분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정치는 나도 잘해야 되지만 상대방이 또 못하는 것도 득점 포인트인데 예.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자빠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자빠지는 것도 매일 자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에게 정말 피해를 많이 끼치는 거다. 야당이 정상적인 작동을 해야지만이 네. 여야가 협치가 되고 또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위해서 나아갈 때 민생 입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인데 예. 야당 스스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껄끄러움이 있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 회담도 있었는데 바로 그냥 몇 시간 전에 취소하는 거잖아요. 예. 이건 야당의 불안정성이 국정의 불안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좀 정상적으로 좀 돌아오시던가 그럴 만한 리더십이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사퇴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좋은 방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은 드라마로 치면은 너무 반전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요. 최수영 평론가님, 징계 사유를 좀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이게 SNS에 비판 댓글이 올라왔다가 여기에 이제 미성년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 이제 글을 게시한 게 문제가 돼서 결국엔 징계를 받게 된 건데 당초 윤리위에 제소됐던 이유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그 성명을 낸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윤리위가 판단을 보류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는 윤리위원회가 윤리적으로 판단 내렸구나. 정무적으로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도덕적으로 판단했구나.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이 네. 이 말하자면 미성년 아동들의 보호에 관한 법률도 낸 사람이에요. 예. 법안도 발의했어요. 근데 네. 발의한 당사자가 실제로 페이스북에서 상대방을 설전하는 와중에 네. 상대가 올린 그런 사진을 그대로 게시함으로써 미성년의 굉장히 말하자면 명예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익명성을 이제 침해를 했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사실 그게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큰 산이 알 수 있는데 윤리적으로 보거나 혹은 이걸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도 되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민감할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의 왜 지지를 선언했느냐에 대한 서명 주도,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의 단식 폄훼,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약간 이제 질적인 이런 이야기들, 예. 비하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 그다음 경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이번에 하지 않겠다라고 유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약할 수 있었던 사안을 이렇게 1년간 당원권 정지라는 엄중한 경고를 내린 것은 예. 윤리위원회가 나름대로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당의 기강을 잡겠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서 저는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배현진 의원의 귀책 사유도 얘기하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저는 배현진 의원이 재심 여부를 저는
판단을 빨리 내려주는 게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뭐 당 지도부에 위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예. 당사자이기 때문에 재심 여부를 통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게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어요. 아, 정무적인 판단이 없었다라고 보시는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무적인 판단 때문이었다라고 보는 해석들도 있거든요. 네, 뭐 저도 그 배현진 의원의 이 아동 사진, 미성년 사진 무단 게시한 거는 예. 뭐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그러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 내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이번만 대두됐냐. 예를 들어 미디어 대변인 같은 경우에 자당의 소위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해서 비하하고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는데 배현진은 징계하고 미디어 대변인은 징계하지 않는다. 결국은 내 편은 징계하지 않고 예. 저쪽 편은 징계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어떻게 윤리적 잣대입니까? 선택적 징계죠. 그리고 또 하나는 충분히 뭐 징계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징계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고성국 씨 같은 경우가 지금 징계 결정이 내려졌지만 중앙당에서 지금 어떠한 판결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뭐 정치 공학적으로 국민의힘의 내분 사태를 보면서 아, 민주당에게 유리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했는데 이거 조금 지켜보니까 이거 선을 많이 넘는다. 예. 왜 선을 넘냐고 보냐면은 이거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해서는 아예 징계할 생각이 없구나. 예. 그들과 선을 그으라 그러면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당 내분을 일으켰고 윤리적으로 문제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친한계예요. 예. 소위 말해서 윤 어게인 세력과 반대되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조건 징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나 또는 제3자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아, 국민의힘에서 윤 어게인 세력이 더 공고화되는 거 아니냐? 네. 이거는 단순하게 당내 징계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판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소위 대중정당의 일당, 이당인데 이 거대 일당의 그런 그 정체성이 극우로 흐를 수 있고 예. 그게 고착화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 우려를 갖다가 지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 때문에 징계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그럼 좀 일관성 있고 형평성 있게 네. 왜 극우 유튜버들은 징계하지 않는지 왜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킨 미디어 대변인은 징계하지 않는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어제 그 징계 결정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그 기자회견장에는 한동훈 전 대표도 함께 했습니다. 관련 모습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따로 입장 표명하실 수 없나요? 지도부가 연이어서 친한계 인사들한테 징계를 내리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와서 이렇게 어깨도 두드리고 좀 격려를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런데 저는 저 한동훈 대표가 배현진 의원의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에서 했던 기자회견에 이 배석이죠. 옆에 예. 이렇게 지켜보고 실제로 마이크를 들진 않았는데요. 예. 저는 배석 자체가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굳이 왜 저렇게 배석을 자처했을까라는 것은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고 탄압을 받고 있다. 나는 거기에 좌장이다.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쇼잉이라고 얘기하는 너무 좀 지나친 얘기일 테고요. 그런 퍼포먼스를 또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자꾸 진영, 국민의힘 내에서의 어떤 진영 논리, 우리 편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저렇게 보여주기식, 그리고 또 얘기다 이쪽 공산당식 숙청정당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 한 줌밖에 안 되는 윤 어게인 당권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정말 지금 상황에서 거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지역구의 어떤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 예. 똘똘 뭉쳐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왜 이렇게 서로 죽이기에 나서느냐, 이게 가지고 선거가 지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막 퍼대는
그런 분위기가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 바닥 민심을 그대로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국제사법중재위원회에서 조목조목 그렇게 지적을 해서 수백억 달러를 우리에게 되돌아 올리게 하는 그런 식으로 본인이 배현진 의원의 징계가 요러요러해서 잘못됐다. 이거는 헌법에도 위반되고 당원 당규에도 배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그냥 쭉 15명 당협위원까지 포함하면 한 30여 명의 이 당 계보의 좌장 역할로 끝나는 게 저게 지금 당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가 아까 솔로몬의 지혜를 주문을 했는데요. 한동훈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당원들의 분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톤다운 시키려면 한동훈 대표도 이 다른 그 방식을 취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정치적인 새 길이 열릴 것이다. 저는 배현진 징계를 맞이하는 이 한동훈 대표의 자세도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예. 배현진 의원이 이번에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으면서 갖고 있던 서울시당 위원장 자리도 이제 상실이 됐거든요. 이 얘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건데 친한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이 공천권을 노린 거다. 이 징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맞는 거죠. 과거 서울시당과 관련해서 조정훈 의원과 경쟁을 했잖아요. 몇 표 차이로 지금 이겼었는데 배현진 의원이.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콘서트장에도 가고 정치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서울시 공천은 배현진이 한동훈계 사람들 많이 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천권을 뺏어오는데 두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예 서울시당 위원장에서 물러나게 해서 공천권을 직무 대행자 체제로 가서 공천권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또 강남, 서초, 송파 등 인구 50만 이상의 지역구는 중앙당에서 직접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꽂으면 되는 국민의힘이 공천하면 되는 지역 네. 그 지역은 바로 당대표가 직접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뭔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지금 공천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준석 제거하고 한동훈 제거하고 배현진 제거하고 그다음은 오세훈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 오세훈 시장까지 제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질이 멸렬할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어떤 무능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무능감이 보수 세력에게까지도 굉장히 상실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렇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장동혁 대표를 물리치고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러기에는 아직도 그 소장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너무 작다. 예. 또한 그 위기에 있으면 결집하고 통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아직까지는 통합의 리더십을 가지고 많은 국회의원들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만드는 그 작업, 예. 그 작업에는 전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명이 싸워서 한 명이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야 되는데 어정쩡한 장동혁 대표의 승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9일 선거 이후에 예. 어떤 판이 벌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입장을 좀 낼 생각이다라는 거잖아요. 네. 수위도 달라진다, 뭐 메시지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보수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내용들을 밝혔는데 예. 장 대표의 전략을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굳힌 다음에 뻗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 지지층을 중심으로 지금 분열된 당내 혹은 이제 뭐 지지층도 여러 가지 탄핵 찬성파와 또 반대파 갈라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하나로 뭉친 다음에 분열 없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원으로 나가고 이제 좀 중도 외연 확장까지 뻗는 전략을 하겠다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해석하는 것처럼 배현진 의원에 대한 이 징계가 굳히는 단계 아마 마지막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윤리의 독자적 결정을 지도부가 어떻게 관여했다는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흘러가는 맥락상으로 봤을 때 장 대표의 오늘 인터뷰 기점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본인의 정치 생명을
대표 직분에 정치 생명도 걸겠고 예. 그다음에 신임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 그다음에 반드시 경쟁력 있는 인사를 공천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컷오프는 없다라고 분명히 잘랐거든요. 인위적 컷오프는 없다. 이런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 배현진 의원의 뭐 이런 징계들이 공천권을 뺏어오게 합니다. 저는 그게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인구 50만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복수직이에요. 갑을병이 있거나 갑을이 있거나 이 정도거든요. 예. 50만이 한참 넘으면 3명, 4명이 되는 거고 50만이면 2명인데 그러다 보면 이 공천권을 전부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갑을 의원들이 전부 이렇게 영향력 있게 행사하다 보면은 오히려 여기서 파열음이 나고 분열이 생기고 그래서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런 것들을 중앙당이 좀 차단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사실 서울시당 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강선우 김경 사태에서 보듯이 각급 단위의 선거는 해당 의원들이 많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서울시당위원장이 전체적으로 공간 위원장으로서 행사한다? 그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걸 너무 그렇게 공천권 박탈이라는 쪽으로 보는 건 너무 과하고 네. 이번에 어쨌든 장 대표의 얘기를 봤을 때 방향성에 대한 그다음에 설정, 그다음에 노선 변경, 그다음에 중원 확장 이런 것들은 아마 설 직후에 바로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선거가 맞물리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센 방향 전환의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굳히고 뻗는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굳힌 다음에 뻗는 거는 이제 외연 확장인 그렇죠. 거죠. 그럼 19일에 조금 더 윤어게인과 절연이라는 메시지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뭐 거기에 근접한 메시지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아, 그때 조금 반전이 생길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별 보세요? 기대는 안 하지만 예. 설사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유죄가 나오고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나왔을 때 예.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의미 있는 네. 선언을 내놓는다면 예. 글쎄요 뭐 환영은 하지만 과연 그것에 대한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낄까? 그럼 호떡 뒤집듯이 입장 바꾸는 거 아닙니까? 네. 불과 몇 달 전 12월 달만 하더라도 계몽령이라고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유죄 판결 나온다고 앞으로 뭐 친윤 세력과 선 긋겠다? 그게 될까요? 일단 선 긋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 긋는다 손 치더라도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겠느냐 실효성 부분이 또 나옵니다. 네. 즉 지난번 대구 서문시장 방문했을 때도 주변에서 윤어게인 세력들 따라다니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긋기 하면 지방선거 진다 그랬어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지방선거 지면 예. 그러면은 그 소위 말해서 극우 유튜버들이나 윤어게인 세력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봐봐 윤석열하고 선긋기 했기 때문에 진 거야. 그러면 선거 끝나고 나서 당은 또다시 헤매게 됩니다. 예. 윤석열하고 선 그어서 진 건지 아. 선을 못 그어서 진 건지 예. 이걸 둘러싸고 또 다른 또 심연에 빠져드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진정성도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어렵지만 네. 효과성 측면에서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글쎄요 뭐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입장 바꾸는 게 네. 얼마만큼 도움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지율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징계를 받은 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22%를 기록을 했거든요. 국민의힘 당원으로서는 굉장히 뼈 아프실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참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44대 22 정당 더블 지지조가 스코어죠. 아주 뭐 예. 꼭 2배죠. 네. 정말 저 지지 수치를 보면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당협위원장으로서 참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대신해서 사과할 수 있다면은 뭐 얼마든지 제가 사과할 용의는 있습니다만은 물론 뭐 여기가 끝이 아니고 분명히 어떤 희망의 터널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 이 44대 22의 의미 이것은 너희들은 아직은 대한 세력이 아니야라고 하는 준엄한 그런 그 채찍질이죠. 아무리 야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여당 또 이재명 정부를 날카롭게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한 집안 싸움으로 비치는 그리고 찍어내기, 숙청 이런 그 언어들이 난무하는 당 안팎의 사정으로서는 아유 너희들에게 이 대안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지금 형편이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라고 하는 냉엄한 현실이죠. 22%에 담긴 전 국민 100분 중에 22분만 마음을 겨우 여는 정도 갖고는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이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때 맞춰서 지금 배현진 의원 징계, 저는 뭐 배현진 의원이 빌미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미성년 그 사진을
거의 도용하다시피 한 그거 이거는 뭐 이 정보보호법에 아니더라도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그 빌미를 준 배현진에게 책임은 있으되 이것을 꼭 정말로 지금 이제 설 연휴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아닙니까? 네. 정말 우리가 밥상머리 대화, 설 연휴, 상차림의 대화 이건 늘차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랜만에 모였으면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얘기가 다 나옵니다. 정치는 아마 첫 번째 또는 두 번째에 빠지지 않고 나올 주제입니다. 여기에 아유 그쪽 당은 왜 그래라고 하면서 글쎄 말이에요. 이 사람도 세 번째로 또 징계를 했다네요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어떤 식의 이미지가 그치는지 우리가 말 안 해도 정말 압니다. 22%에 담긴 함의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얘기. 저희들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바닥을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런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은 이제 당명이 또 새롭게 바뀝니다. 3월 1일 날 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당명 물론 뭐 거포장만 바뀌면은 그 내용물은 도대체 뭐가 바뀌는데라고 또 질문을 하실 겁니다만은 이거는 하나의 계기로서 정말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마치 뜨거운 물 속에 개구리가 안 되듯이 지금부터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 하면서 저부터 앞장을 서서 변모와 아주 혁신의 어떤 그 아이콘으로서 새롭게 탈라고 지금 어제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눈이 아주 시뻘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제가. 유독 피곤해 보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번 여론조사에서 더 좀 눈에 띄었던 지점이 TK 지역이에요. TK 지역 하면 이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곳인데 국민의힘, 민주당 32% 이렇게 똑같이 가져갔거든요.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좀 고무적일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고무적이기도 하고 중요한 건 대구 시민들께서 국민의힘 진짜 너무 심한 사람들이구나. 이거 이번에는 좀 재단해야 되겠다.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국민의힘에 과거에는 어른들이 있었거든요. 어른들이 좀 쓴소리도 하고 중심적으로 잡아줬는데 그 어른들을 향해서 뭐 인지를 높여야 되겠다. 좀 장애자처럼 비하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징계도 당연히 안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다선 의원들이 어른으로서 쓴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대구시장 나가겠다고 죄다 몰려가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완전히 사리사욕에만 지금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구 시민들 그리고 경북 시민들이 좀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과거에 우리 TK 자민련이라는 표현이 있고 충청도를 핫바지로 보느냐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대구 시민들을 핫바지로 보는 것 같아요. 마치 영남 자민련처럼 지금 되고 있고 영남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수도권이라든가 충청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당협위원장들의 역할은 굉장히 축소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못하니까 그냥 낙마하는 많은 지자체장들이 낙마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구 부울경에서 아마도 좀 회초리를 들려고 하는 모양새가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에서도 좀 대구시장 후보로 좀 대자로 된 후보가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뭐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장동혁 대표가 뭐 내란 판결이 선고되면 뭐 외연 확전한다고 나서겠다고 하겠지만 프로야구로 보면요 지금 한 7, 8회 정도 와 있는데 한 10대 0 정도로 격차가 멀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8회, 9회에 외연 확장한다라고 해서 그 점수 차가 줄어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언제 되면 뭐 할 거야, 뭐 어떤 날이 되면 뭐 할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고치는 모습이 필요한 건데 이런 대구, 경북, 부울경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민주당이 높아지고 국민의힘이 낮아지는 건 지금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지율 얘기가 나온 김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좀 살펴보자면 올 들어서 최고치인 63%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 경북 지역에서도 좀 꽤 높게 나왔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한 몸으로 안 보고 약간 분리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의도 정치권은 여당, 야당이 싸우는 거고 대통령은 별도로 정부를 이끌고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연동되는 것 아니에요. 또 거기도 디커플링이에요. 약간 부조화 현상이 나는데,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훌쩍 60을 뛰어넘고 대구 경북에서도 거의 50%에 육박하고 다른 지역 뭐 충청이라든가 이런 지역 훨씬 더 높아요. 그런 걸 놓고 보면은 안정적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치를 보내는 건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과연 그러면은 지방선거까지 그대로 연동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총선의 지지율은 당시 지지율에 곱하기 3의 의석에 수렴한다는 법칙이 있는데 지방선거는 이게 단위별, 지역별, 그다음에 그 별로 이제 인물 구도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정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대로 결과로 연동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냐면 다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그러면 정권 지원론과 정권 심판론 이 두 갈래 길이로만 선거 전략을 짤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국민의힘이 좀 뭔가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이슈 아이템을 꺼내면서 조금 저 방향선을 할 건지 이런 것들 전략을 고민해야 될 시점인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지율이 그대로 지선 결과로 이어질 거라는 건 아직은 저 예단에 불과하고요. 특히나 지금은 뭐 기후로 친다면 날씨 같은 거고 이것이 어떤 기후로 정해지는 거는 선거가 임박해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예단은 이른 감은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시그널 하나는 국민의힘이 긴장해야 한다.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말씀을 제가 10초만 그 보완을 하면요. 조금 아까 지금 현재 8회 말에 10대 0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저는 한 5회 말 정도에 한 5대 2 정도 상황이 객관적이지 않을까. 뒤집을 수 있는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는 6, 7, 8, 9 4개 이닝이 남았다. 정말로 혼신의 혁신을 꾀하면은 5대2 스코어를 역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10대 0의 8회 말이면은 거의 절망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안 될 말이죠.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인가 그 이유를 좀 들여다봤더니 긍정평가의 이유가 경제, 민생, 부동산 정책 이걸로 꼽혔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평가도 부동산 정책, 경제, 민생 이 부분이 꼽혔거든요. 동시에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60%다. 예. 그렇다면 결국은 중도층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높은 이유 중에 저는 민생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통도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되는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또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과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투기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와 어떤 욕망 자체를 갖다가 규제시하는 그래서 뭐 이 가구 가지면은 다 무슨 뭐 죄악시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 이 가구를 갖다가 죄악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집을 갖다가 뭐 억지로 팔아라가 아니라 가지고 있으려면 가지고 있어라. 다만 투기에 대해서는 핀셋으로 규제하겠다. 세금 늦춰줬던 거 이제부터 적용하겠다.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중도층이 왜 그런 박수를 보내느냐. 문재인 정부 때는 그것이 기회의 박탈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에 가지 않더라도 아니 갈 수도 없죠. 수십억 원 하는 강남 아파트를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자신들의 어떤 부의 확대라고 하는 욕망이 해결되는 곳이 생겼어요. 주식시장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이든 또는 중산층들이든 부동산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어떤 부의 증진의 수단이 열리는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하지만 부동산 투기가 분명히 나쁘다는 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거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글로 모두 다 갔고 거기 내가 못 들어가니까 바깥에서 링 바깥에서 욕을 했는데 이제는 거기 안 가도 주식시장 가면 되니까 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는 규제대로 투기에 대한 규제는 잘한 거다라고 박수를 치는 거고 자신의 어떤 부의 증진이라든지 부에 대한 욕망 이런 거는 또 금융시장에서 또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비가 되면서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도층, 지역에 상관없이 이 부분이 굉장히 진정성 있고 또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마 이번 설 연휴 밥상에서도 부동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얘기로 가족들끼리 많은 고민을 좀 나누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와중에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국회에 제일 먼저 찾아갔던 분이 거의 뭐 우리 의총을 방북케 할 정도로 다 오셔가지고 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한 6개월 동안 뭐 결과를 내지 않고 있는데 저는 뭐 그렇다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진실이 멀리 가지 않을 것이고. 예, 방금 얘기가 나온 것처럼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그야말로 총출동을 했어요. 의원총회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김용 전 부원장이 현직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찾아간 이유가 있겠죠?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은 거고 또 어려움을 함께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검찰이 정적 제거하겠다고 수사를 그렇게 오래 했고 강한 드라이브를 했고 그 과정에서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강압적으로 이루어졌었고요. 또 본인에 대한 수사할 때 뭐 유동규 씨라든가 남욱 등이 정권이 바뀌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얘기들을 계속 해대면서 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진술인데 조작된 진술인지 확인이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툼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그동안 고생했던 것에 대한 연민의 정이 있고 또 김용 전 부원장이 너무 억울하다. 네. 대법원이 빨리 판결을 선고해라라고 판결을 촉구하고 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면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서명운동까지 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만 구글 지도에 따라서도 자신이 그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장소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네. 정확히 나오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결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김용 전 부원장의 억울함 그리고 본인이 그간 고생해왔던 과정들에 대해서 같이 정치 활동을 했던 의원들이 뭐 전폭적으로 이제 와서 응원해 주신 것 같고요. 예. 대법원 판결도 긍정적인 판결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재판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석 중에 석방된 상태인데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이게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는 좀 타이밍도 굉장히 기가 막힌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민주당도 합당 문제를 둘러싸고 내분 사태를 거쳤거든요. 네. 특히나 2차 특검 이 추천 과정에서 이거 이재명 대통령을 뭐 노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합당 논의가 결론이 나고 나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다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 목소리가 넘쳐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당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경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 꼭 성공해야 돼요. 우리 분열된 거 아니에요.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어요. 네. 그걸 보여주는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 그런 점에서 계파와 상관없이 다 모인 측면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 야권,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장동이니 뭐 위례니 여기가 이제 계속 무죄가 나오면서 위기감을 느껴서인지 장동혁 대표도 당장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멈춰있던 재판 다시 재개하라 이런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밀리면 안 되는 거죠,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지금 법원의 무죄 판단에 그런 분위기를 끌고 가서 네. 대법원에서도 관련된 사건들이 좀 끝나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그 내부적인 필요성 이런 네. 것들이 같이 겹치면서 이거 진짜 전당대회급 아니야? 의총급 아니야? 뭐 이런 출판 기념회가 열린 게 아니냐. 네. 좀 그런 점에서 이게 또 이제 국민의힘의 분위기하고 비교가 되는 건데 똑같은 내분 사태를 거쳤는데 어느 쪽은 정말 초상집 분위기고 예. 또 어느 쪽은 내분 사태를 갖다가
마무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그런 잔치집 분위기가 연출된 거. 이거 자체를 국민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 결국은 지지층이 결집되는 데는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오는 거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봤을 때는 야 저쪽은 저렇게 싸우다가도 잘 뭉치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맨날 싼말하고 있고 네. 이런 이제 소위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도 이 대목에서 읽을 수 있는 거죠. 예.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용 무죄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왔었거든요. 네.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는데 아직 대법원도 그렇죠. 남아 있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죄 확신한다고 무죄다고 외치던데 아니 그럼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입니까? 1, 2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 지금은 보석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잘 활용하면서 대법 판결 기다리라는 얘기지 석방시켜준 거 아닙니다. 네. 보석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법부를 저렇게 압박하는 사법 3법을 지금 막 내면서 법 왜곡죄라든가 이런 걸 내면서 대법관 증언 내면서 저렇게 여당 의원들이 의총을 방불케 할 만큼 그런 세력으로 압박하면은 저건 사법부에 대한 능멸과 겁박 아닙니까? 예.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법관도 아니고요. 아니 그리고 이건 최소한 1, 2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리는 게 맞지요. 그렇다고 지금 몇 가지의 무죄가 나온다고 이것까지 다 무죄가 나온다고 확신합니까? 그리고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측근이라면 김용, 정진상 정도는 돼야지. 많은 분들이 그거 기억할 겁니다. 아니 측근에게 눈도장 찍어서 우회로로 저렇게 이전 대통령에게 신뢰받지 않은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그리고 국회의장도 말이죠. 삼권 분립을 상징하는 입법부의 수장이 저희 가서 박수치고 환호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어쨌든 저런 것들이 굉장한 역풍이 될 것이다. 네.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권이 지금 무리한 법안 처리하면 하는 것을 놓고 보면서 저거 횡포라고 보지만 저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오만함까지 드러낸다면은 저는 정치란 건 이미지와 메시지 두 개로 구성될 텐데 네. 지방선거에서 저는 반드시 저는 저런 것에 대한 부담이 역풍으로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아직 그 재판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번 6월 지방선거나 아니면 재보궐선거에 김용 부원장이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법원 판결이 끝나지 않으면 나오고 싶어도 나오는 생각은 아마 굴뚝 같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는 최소한도 저 문제에 관한 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의 미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김용 씨가 저 이러이러해서 출판기념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래 해. 라고 한 것은 두고두고도 아마 후회할 대목인데요. 제가 두 가지로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정말로 저들 세상이 펼쳐지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비단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른바 김현지, 정진상, 김용 이 이른바 성남 시절부터 3인방의 앞으로의 이 매스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조심하겠죠. 측근일수록 더 고개 숙이고 조심할 겁니다만은 그렇다면 그 파워가 어디로 갑니까? 밀실로 들어갈 겁니다. 밀실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터지기 마련입니다. 이른바 김현지 벌써부터 국회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김용 벌써부터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석 상태입니다. 보석의 허가가 만약에 그 판사에 의해서 허락이 안 됐다면은 지금 교도소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출판 기념회에 본인이 출마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타이밍을 놨다. 아까 말씀하셨죠.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저 동의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 무엇이냐. 바로 3개월밖에 안 남은 지방선거에서 지금 저렇게 다들 모여라고 해서 국회의장까지 지금 또로로 가는 판입니다. 성남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하면서 이른바 이재명 사단이 지금 약 한 40여 명이 이번에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각급 단체장, 구청장, 도의원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들의 아마 한두 명 빼놓고는 대부분 다 공천이 아마 될 것입니다. 네. 그들의 세력을 지금 저렇게 국회의장까지 모여서 보여주는 그런 정말 감사하다면은 본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감사의 뜻을 표해야죠. 저렇게 한 군데로 모여라 해서 국회의장부터 60명의 의원들까지 쪼로로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이제 이 선을 넘었구나 하는 것들이 느낄 것이다. 그 폐해는 앞으로 그 지금 얘기한 3인방의 어떤 밀실에 대한 파워 게임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밝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아니 근데 자꾸 밀실 하는데 밀실에서 정치하려면 출판기념회 안 하죠. 밀실에서 왜 출판기념회를 합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정치인이 본인이 출판기념회 하겠다, 나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이를 대통령이 말릴 수 있습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으면 하지 마 임마
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는 분이시고요. 예. 공천은 민주당에서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야 뭐 김영선 고생했으니까 공천 줘라고 공관위원장에게 전환합니다만 네. 대통령은 안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석으로 나왔습니다만 대법원도 구속기간이 6개월이에요. 6개월 만기가 거의 찼기 때문에 보석을 해준 것이지 뭐 그냥 봐주려고 보석을 해준 것이 아니다 말씀드리고 대법원 판결 선고를 신속하게 김용 전 부원장이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판결이 선고되면 또 김용 전 부원장의 무고함도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 재판 중인 상태에서 6월 선거에 나올지 또 관심이 쏠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인데요.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판결문을 듣고 있는 내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파리 기자회견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하게 정리했으니까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를 그동안 지켜준 소나무당 당원 동지들께 감사를 드리고 당원들의 뜻을 모아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저는 개별적으로 입당하겠습니다. 예, 송영길 대표가 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는데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법원의 판단은 먼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사실은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이 수사, 돈봉투 사건뿐만 아니라 이 수사는 흔히 얘기하는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였던 출발을 한 겁니다. 네. 물론 뭐 그 과정에서 이 당시 이제 그 이정근 전 이제 사무부총장 이분 수사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증거가 나오면서 이게 수사가 확대됐는데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예. 좀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뭐 송영길 대표에게 무죄라고 그래가지고 아무 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검찰이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그 정말 그렇게도 우리가 끊고 싶었던 네. 먼지털이 수사, 그다음에 별건 수사에 거기에 선을 그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2심에서 이제 전부 무죄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냐? 사실은 민주당에게는 아직도 아픈 상처 또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강선우 의원이라든지 김병기 의원이라든지 네. 이 공천과 관련된 돈봉투 논란이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국민들이 잊은 것 같고 뉴스가 넘치니까 네. 사라진 듯 보이지만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슈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왕 복귀한다면 진짜로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인 무죄를 받고 네. 그리고 복귀를 하는 게 어떨까. 이게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야 된다고요. 예. 자칫하다가 대법원 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입당 또는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네. 선거에서 민주당이 가장 이번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오만함이다. 네. 그래서 오만함으로 비춰지지 않는 그런 최선의 방법을 민주당도 그렇고 송영길 전 대표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법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법률가시니까. 지금 대법원이 판단이 남았는데 법률심이잖아요. 지금 2심에서 나온 이 무죄가 쭉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나요? 아니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고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위법 수집 증거의 법칙의 문제인 거예요. 예. 1심에서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하다. 위법 수집 증거로 무죄를 하면서도 예. 먹사인을 통한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는 위법 수집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이 정치자금법 부분에도 위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했어서 예. 아마도 대법원에서도 이게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변경될 가능성은 조금 남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검찰이 이제 판결문을 검토한 이후에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하고 한다면 상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일주일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송영길 전 대표에게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네. 송영길 전 대표에게도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너무나도 어떤 조작하거나 또는 송영길 전 대표를 공격해서 좀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피해자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지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도 상당히 민주당 복당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다만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서 인천 계양을 출마 여부는 네. 그 이후에 지도부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분 말씀은 다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하지 않겠느냐. 너무 이제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조급하죠. 본인은 뭐 2심까지 선고받았으니까 일단 뭐 아직 30 남아 있어도 이제 본인 입장에서 뭐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얘기하지만 정치에서 가장 피해야 될 게 오만해 보이는 거. 그다음에 뭔가 이제까지는 피해자로 보였는데 이제부터는 그러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게 가장 저는 위험한 사안이라고 봐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마 좀 쉴 것이다. 여권 지도부도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당장 뭐 개항을 그다음에 예. 박찬대 의원 만약 인천시장 출마하면 연수각 그렇게 가기 좀 쉽지 않아서 어찌됐건 저는 약간 휴지기를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전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천 계양을이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인가요? 굉장히 오래 이제 몸담았던 그렇죠. 지역구이기도 거기가 하고 텃밭이었죠. 이번에 네. 이제 재보궐 선거 지역구가 됐으니 출마를 하는 건 아니야 이런 원래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것 같아요. 김남준 이른바 성남시부터 같이 활동을 했던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죠. 예. 그분이 그쪽을 이어받아서 출마할 것이다라는 것이 분분했습니다. 이제 네. 그 지역의 원래 주인인 송영길 전 의원이 이렇게 2심에 무죄가 돼서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본인은 정치적으로 내 고향이나 다름없는 계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을 강력히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본인 스스로가 내 역할은 친명 좌장이다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지금 그 공언을 하다시피 하는 건데요. 아마 강력히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에게도 어필을 할 것이고 네. 대법원 판결과 연계가 돼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면은 당연히 제 영순위로 그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저렇게 가볍게 뒤집힙니다. 이게 정말 글쎄요.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이른바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지금 어제 금요일 날도 또 심야에 법사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대법원 정원을 늘린다 하는 얘기. 이게 검찰과 사법개혁을 북을 치면서 저렇게 민주당 또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분들이 줄줄이 지금 무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이 정의롭게 판단을 한 일상적인 현상일까요? 정말 저는 오비이락 현상의 후폭풍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네. 제 예측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예. 틀릴 거예요. 그 민주당의 복당도 그러면은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복당할 수도 있죠.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복당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 법원의 기류는 위법 수집 증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모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토요와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